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의아했던 건 형량 부분입니다. 특검의 전체 구형량 가운데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요청한 형량만 징역 11년이지만 두 혐의가 모두 유죄인데도 선고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인데요. 네. 어제 이제 김건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2심 선고 내용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유죄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거 무죄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 유죄. 그래서 합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하기로 했고 2,094만 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네. 어제 이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의미 있게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쾌거인 것처럼 이렇게 쓰던데. 주가 조작 공범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뭐 일견 뭐 타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파괴시킨 거예요.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중범죄야. 그러네. 진짜. 그런데 우리가 뭐 나오는 선고량이 그동안에 너무나 형편없다 보니까 이런 4년 이런 거에도 만족이 되나 봐. 1년 8개월 보다가 4년 네. 보니까 뭔가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범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낮은 형량들, 특별히 권력 있고 돈 많은 피고인들에게서 형이 낮춰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또 반면에 계속 후행, 종합특검 등에서 추가 기소들과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형은 계속 이렇게 얹혀질 것입니다. 네. 네. 그 양형도 양형이지만 추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먹은 돈은 그대로 그냥 갚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버려 심지어. 네. 금감원이 다 계산해줬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네. 권력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맞죠. 그게 양형 요소로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다라든지 그렇습니다. 수사를 가볍게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네. 수사를 왜곡시켰다든지 이런 게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비법조인이라 그래서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권오수라든가 그전 뭐 주포 이런 사람들은 다 징역 2, 3년에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징역 4년을 마치 합리화하는 듯한 공범이 그렇지. 이다. 그러니까 주범도 약하게 처벌받았으니 내 입장에서는 요거 세게 처벌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이렇게 형평성을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네, 그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판사들이 이제 공범 간의 이제 형의 이제 균형들을 주요한 형량을 정하는데 요소로 그렇게 파악하는데요. 그거는 네. 단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죄를 그 죄를 구분하는 거, 뭐 별죄라고 파악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작업 또 범행을 축소한 형태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의는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네. 정의는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타다. 계속 판사해 주시지. 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그리고 뭐 미치겠네 진짜. 우리 네. 그 변호사님만 보면 제가 미치겠어요. 너무 대한민국의 아까운 판사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분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도 돼요. 다시 가도 지금 아직 네. 나이가 남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그 형사 재판이 배심제로 가는 날 그러면은 네. 가고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감형의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이 부당이익을 산정하지 못해서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얼마 벌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실패한 주가고 이게 뭐 시장 교란을 많이 한 거는 아니니까 이게 감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중 구성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 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저런.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 나는 지금 야.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실패를 했다니 김건희가 훑어먹은 돈이 얼마인데. 자기가 23억 정도 벌었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지입으로 네. 짜증까지 냈잖아. 네. 왜 이걸 내가 나눠줘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다소 성공적이지 못했던 시세 조정. 그리고 시세 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가 오히려 시세 조정하기가 쉬워서 주가 조작 범죄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 논리라면은
작은 회사를 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으면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상대에 따라서 하는지 보세요. 정경심 교수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걸었었잖아요. 그때 명백히 그분은 거의 다 손해본 거 다 나왔었잖아. 네. 마지막에 다 손실만 났잖아요. 네. 근데 최고로 올라갔을 때 가격을 쳐가지고 그때 팔았으면 이만큼 벌었을 수 있다. 와. 그래서 시장을 교란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판결을. 이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가 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털어준 검사들 얼굴은 보고 갑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그렇죠. 요거 읊어 이름. 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이 저거.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최재훈. 저 조상원이가 저 발표했었잖아. 안경 조그만 거. 맞아, 요만한 거 끼고. 맞아.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진짜 천벌 받아야 돼. 천벌. 좀 짚어드리고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김건희 2심 선고 결과 오늘 법조인 두 분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부분들 중에 1심에서 무죄 났던 것들이 유죄로 바뀐 부분들 많이들 해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관련된 여론조사 이 정황들은 그대로 무죄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이랄까요? 어제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형량 늘었다라는 보도 많았었는데 헤드라인은 보통 그렇게 달하더라고요. 네네. 형량이 늘었지만 사실은 그 죄의 죄에 비해서는 만족할 수 없는 형량이죠. 특히 형량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시장법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부당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 부당이득액이 계산되는 순간 5억 이상은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들어가는 거고 굉장히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검은 그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구형을 했는데 이제 부당이득액 환수와 관련해 가지고 추징액도 특검은 8억 이상을 추징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추징액을 못 정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어제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달리 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 엄격한 증거 재판.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3,100원, 3,300원 이렇게 명백한 증거 있는 걸 제외하고는 심증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저건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일반인의 법감정하고는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에 합당하게 결론을 내야 되고 그게 심증이 든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게 형사법의 원칙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누누이 말했던 부분인데 주가 조작 부분이요. 얼마나 감추었던 범죄입니까? 판사님들이 그런 것들은 열어놔야 되는데 왠지 김건희 앞에 가면 검사도 그렇고요. 판사님들도 약간은 못하는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4년은 약해요. 저는 어떻게 해서 4년은 약하다고 봐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 도착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김건희 재판 일단 총평을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앞서 다 말씀들 잘해 주셨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15년 걸렸어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시작한 이후로 유죄 4년 받는데 15년 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박지훈 변호사나 저였다면 이게 15년씩이나 걸릴 일입니까? 그 안에 살고 있겠죠 지금. 그렇죠. 아니요, 출소했을 겁니다. 그 정도인가요? 출소했을 겁니다. 15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 주가 조작 사건 단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정농단을 했어요. 그렇죠. 검찰 인사를 하고 V0로서 어마어마한 권력 농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2차 특검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1라운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나 그 공범들이 기 받았던 이미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 법조 기자들의 분석과 판단이 있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 가지잖아요.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품백, 그리고 여론조사 세 개 합쳐서 그리고 여론조사는 여전히 무죄고 명품백도 싹 다 유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가지만 1심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늘었다. 그러니까 형량이 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만큼 늘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무죄로 판단됐던 것들이 유죄로 판단이 되었다라고는 하느나
뭐 일부 유죄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 네. 예, 이 부분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라는 건데 반대로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비난만 더 강하게 이 법무부가 아니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하면서 상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적반하장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그 느낌 그대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면 4년이 뭐 턱도 없이 모자란 것일 텐데요. 그렇죠. 사실은 부당이득액을 환산하게 되면은 형량이 확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네. 네. 아니 근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 하여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 주가 조작하기만 해봐라. 하여간 패가망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4년 받는다고 해서 과연 패가망신의 반열에 들어서는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일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제일 악질적인 범죄가 저는 이거 주가 조작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법원이 여전히 국민들과 전혀 다른 자신들의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그리고 국민적 법감정도 이걸로는 부족하다 하는데 법원 안에서는 이만큼 했어도 많이 했다. 왜냐하면 1심보다 늘었다. 깎이면 깎이지 늘리지는 않는데 이번엔 늘리지 않았냐. 그랬으니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사법부는 섬처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인성 판사의 다른 버전으로 전 느껴져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했고 무죄를 꼭 주고 싶은데 적절하게 비난을 받기는 싫으니까 1년 8개월 하면서 싹싹 나누어가지고 이건 유죄, 무죄, 유죄 줄 수밖에 없는 건 유죄 주고 그러니까 제일 하한을 때렸던 것 같은데 2심 법원도 저는 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더하기 빼기 한 느낌이거든요. 예. 일부 무죄가 유죄가 됐으니까 그 부분 형량이 늘어나고 주가 조작 부분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적당한 선에서 자신들은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사법 정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걸 자기 섬처럼 말한 것처럼 지켜나가는 모습이에요. 4년이 이게 합당합니까?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뉴스 안 봅니까? 뉴스를 안 봐요? TV 안 봐요? 한겨레라로 보세요. 라이브. 판사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보면 양형이라는 게 정해진 건 있지만 뭐 예컨대 뭐 하면 1년이고 1년 1개월이 전혀 아니에요.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죠. 우리 봤잖아요. 저 누구지요? 잘하는 판사님. 23년씩 때리시고 죄송해요. 이진관 그분 판사. 봐요. 막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진관 한다고 합니까? 판사가 양형 기준을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기는 게 네. 아니거든요.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판사님한테 재량이 크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 뭐 법에서 이때까지 봤던 거 국민들을 피해줬던 것까지 고려하면 상한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전 법조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가 열려 있어. 네, 열려 있죠. 근데 3년 이상인데 4년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최소치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청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게다가 이제 비교가 되는 4년 형량을 받은 표창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같은 4년인데 이게 죄질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은 그런 것이고 지금 뭐 따질 것들이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주가 조작이 유죄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뭐 금품 수수도 처음에 샤넬백 하나만 인정했다고 2개 다 인정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뭐 등등을 얘기할 게 많겠지만 국민들이 딱 처음 받아들이는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제가 이제 재판이 생중계가 됐으니까 그렇죠. 김건희 씨의 태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에 선고할 때 뭐 오늘 기사로도 많이 났던데 뭐 인상을 찡그렸다. 그리고 뭐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부축을 받으면서 나갔다. 뭐 이런 것들로만 기사가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적 비난이 법률적 판단을 압도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상고를 했는데 네. 야, 참나 답답하네요. 답답. 네. 어제 재판에서 사실 법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사실 1심에서 우인성 재판장이 이 주가 조작을 쪼갰단 말이에요. 포괄일제 법리를 이제 잘못 해석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장윤성 기자님, 우리 앵커님, 우리 변호사님한테 2억씩 사기를 쳐요. 그러면 그냥 2억짜리 사기범 3개. 근데 그게 대단한 범죄인 것 같지만 그냥 일반 사기범이거든요. 근데 제가 앵커님한테 2억을 3번 사기를 쳐요. 그럼 6억 사기범이 그게 포괄일제예요. 네. 그럼 5억 이상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형량이 확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포괄일제라는 게 어떤 그런 일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량을 늘리는 뭐 그런 그 법리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인정된 건 다행이고 다만 1심에서 비판받았던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이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것 여기에서 또 이상한 법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받는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된다라고 하지만 뭐 여론조사 자체가 원래 계획돼 있던 거라든지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막 펴요. 아니 원래 계획돼 있는 거는 그러면 뭐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논 거 자체가 저는 그 좀 약간 결론이 약간 예단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주가 조작 관련한 것과 이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샤넬백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그 이상의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무죄가 나온 게 이 여론조사 명태균 관련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명태균은 신났다, 오세훈은 웃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1심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계약서 안 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무죄 줬다 뭐 이런 거 있었고 어제 얘기로는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수시로 하는 거라서 그 한 것 중에 일부 갖다 준 거다. 뭐 이런 식의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고인 부부에게만 직접 제공한 거는 3차례에 불과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차례라도 주면 범죄는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명목백 같은 경우 이번에는 다행히 다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인성 판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준 건 그냥 인사로 치고 그러니까 뭐 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물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걸 쓰는 건데 1심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법리 오인했다라고 했는데 또 이 부분은 또 법을 비틀어 가지고 일종의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명태균 씨가 뭐 물론 이제 법원에서 뭐 본인의 정치 성향 그리고 자신의 영업 활동, 홍보 목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뭐 제공을 계속한 거다. 뭐 이를테면 계약서를 딱 맺어서 뭘 며칠까지 내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뭘 갖다 주시오라고 명징한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유죄로 보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언론에 나오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윤석열 맞춤형 여론조사였잖아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에 갔을 때는 아주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하고 어떤 점에서 왔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판단을 해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지금 가장 주된 이유는 그거예요. 이익이 얻은 게 없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익이 없다고요? 이익이 요 단계에서는 없겠죠. 근데 조금 확장해 보면 이익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여기 오면 그렇고요. 이건 다른 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정경심 교수라든지 거기 갔을 때는 무진장 학대를 해요. 이거 업무방해 맞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누구에게 이익이 간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도 뭐 정치적 이익이 간다 이런 얘기 막 대정부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기소까지 해가지고 재판까지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인기 좋아진다도 이득으로 보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대장동 그 성남 FC 사건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법원에서 뭐 어떤 달리 그렇게 판단하진 않겠지만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자기 잣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 봐도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데.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그 무상이라는 게 대가성이 없었느냐 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온 국민이 같이 들은 우리 박준 변호사도 아까 얘기했지만 뉴스 안 봅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방에서 말이 많네. 이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가는 거냐고. 제 말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참 뉴스는 보면서 몰라 법리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뭐 유죄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의심스러운 피고인에 이르고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 의심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요? 저는 안 의심스럽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때 그 여론조사 해줘서 고맙고 내가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중간 얘기만 없지 다 있어. 다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홍준표 시장이 잘 얘기를 한 거예요. 여의도 문법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오인성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못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심 판사들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몰라요.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근데 저는 그럴 수는 없다. 드라마는 볼 거 아닙니까? 뉴스는 안 봐도. 이게 막말로 지금 판사들이 모른다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판결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도 너무나 지대한 사건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데서는 제 안 그러잖아. 느낌에는 그래요. 자기가 뭐 정치적 어떤 그게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판사님이 따라서는 이거는 아주 완화되게 해석해버리고 이건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버리고 이런 뉘앙스를 받는다는 이른바 거예요. 고무줄 잣대가 되면 뭐 로또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변경된다면 그 판사 앞에 줄을 서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그 제대로 된 법치국가의 법률에 맞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가 거죠. 오늘 본 그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김건희로 본 한국 사회 총체적 민낯이라는 건데 칼럼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치권의 내로남불, 불법도 마다하는 자본의 탐욕,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검찰의 비열함, 현실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 이게 적어놓고 나니까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만연한데 흔히 말하는 기득권, 엘리트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놀고 있다. 그렇죠.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고 그게 사실은 뭐 정치권까지 연동이 되는 거죠. 소위 이제 국민의힘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거기하고 같이 되는 거고 이를테면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거 국민의힘에 와서 정치를 하면서 입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이익을 이제 옹호하고 뭐 방어벽을 쌓고 이런 정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거죠. 친일 군사 독재를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런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말 입이 아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변화하거나 바뀔 생각은 1도 없고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야. 뭐 우리 좀 이따가 국정조사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기 국정조사에 출석했던 수많은 검사들이 보여준 태도, 그걸 볼 때 과연 그 국민 앞에 진솔하게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려는 태도였나,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검사들이야라고 군림하려고 했나, 이건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했는데. 자, 대법원 가면 우리가 흔히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4년 나온 이 형량이 더 올라가거나 뭐 또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대법원 상고는 1심에서 2심 가는 거랑 다르게 10년 이하의 형은 형량 자체를 다투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돼 가지고 무죄 나온 부분을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고, 또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이유 무죄가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이 그 특검이 그 상고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 오해가 있다 해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그때 형량이 올라가게 되죠. 파기환송심에서. 그렇군요. 이게 파기환송이라는 단어가 들려야지 그나마 형량이 바뀔 수 있다. 그 기대도 안 하는 게 저희대 이제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참 그런 거 같아요. 그 우리 법조인들이 사법부가, 가장 좀 나쁜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의뢰인들 와가지고 이 판사 이상한 판사 만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당신이 했던 것만큼 벌되고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판사 이름 공감을 해. 그 판사가 고향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학교고 뭐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론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법부가 뭐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운운하면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막 내는데 그런 모습이 독립된 모습입니까? 저는 이 얘기 좀 묻고 싶고.